2004년 가을, 체코의 플젠시는 조용하고 특별할 것 없는 시기였다. 삶은 평상대로 흘러갔고 가장 큰 사건들은 어딘가 멀리 텔레비전 화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10월 20일 이 기만적인 평온함이 깨졌다. 슬로반이 지구에 사는 80세 이웃 할머니가 하루 종일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다고 걱정하는 여성의 전화가 응급서비스에 접수되었다. 표준 응급차가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의료진은 아파트 현관문이 정말로 안쪽에서 잠겨 있지만 더 세게 누르면 열린다는 것을 발견했다. 빗장이 완전히 잠기지 않았던 것이다. 안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정적과 어스름이었다. 복도에서 그들은 나이든 아파트 주인을 보았다. 여성은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지만 숨은 약하고 불규칙했다. 검사 결과 머리에 심각한 외상과 온몸에 수많은 타박상이 발견되었다. 단연간의 경험을 가진 선임 의료진은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넘어지거나 생활상의 사고가 아니었다. 상처의 성격과 위치는 여성이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구타당했음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동료가 피해자의 상태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동안 그는 무전으로 상황실에 연락하여 해당 주소로 경찰 파견을 요청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의료적 범주에서 범죄적 범주로 넘어갔다. 곧 수사 작전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범죄 수사관들은 먼저 아파트를 봉쇄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이 안에서 본 것은 일반적인 틀에 맞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나 보석을 급하게 찾는 강도가 남기는 무질서가 아니었다. 방들은 맹목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분노의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보였다. 유리문이 달린 오래된 찬장이 부서져 있었고 그 내용물들이 바닥에 던져져 있었다. 옷장은 활짝 열려 있었고 옷과 침구가 선반에서 뜯어져 나와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을 특히 불안하게 만든 한 가지 세부사항이 있었다. 바닥에 도자기 조각과 가구 부스러기 사이에 가족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는 단순히 벽에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증오로 각각을 작은 조각으로 찢어 놓았다. 경험 많은 경찰들에게 이것은 분명한 신호였다. 범행의 동기는 이득이 아니라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였다. 이 추측은 전문가들이 목록 작성을 마쳤을 때 확인되었다. 철저한 조사 후 아파트에서 거의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범인은 주인에게 추억으로 소중했을 것 같은 몇 개의 오래된 기념 메달과 가장 싼 손목시계만을 가져갔다. 피해자에게 가해진 잔혹함의 수준과 아파트 파괴의 규모는 훔친 것의 가치와 전혀 비례하지 않았다. 사건은 모든 범죄적 논리를 잃었다. 팀을 이끄는 경험 많은 수사관은 파괴된 아파트를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며 퍼즐을 맞춰보려고 했다. 범인의 수법에서 무언가 이 파괴 행위와 최소한의 절도의 혼합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서에 돌아가서 지난 몇 달 동안 이 지역에서 발생한 노인 대상 미해결 공격 사건들을 개인적으로 아카이브에 요청했다. 1시간 후 그의 책상에 2개의 폴더가 놓였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들을 훑어보며 그는 오싹해졌다. 9월 15일 82세 남성에 대한 공격, 10월 2일 78세 여성에 대한 공격. 두 경우 모두 시나리오가 세부 사항까지 동일했다. 같은 지역, 피해자는 혼자 사는 연금 수급자, 비슷한 방식으로 부서진 문, 그리고 같은 무의미하고 극한의 잔혹함이 집 안에. 그림이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게 완성되었다. 플젠 경찰은 일련의 분산된 강도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조용한 도시에서 연쇄 범죄자가 체계적이고 냉혹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공포스럽게 깨달았다. 이 깨달음, 도시에서 연쇄 범죄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 처음 보기에 무작위적인 공격들을 이제 하나의 체계로 맞춰서 괴물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야 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이들이었다. 피해자들이었다.
수사팀 팀장의 책상에는 이제 3개의 폴더, 3개의 끊어진 삶이 놓여 있었다. 82세 남성, 78세 여성,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로 병원에서 여전히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는 80세 여성. 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범죄 수사관들은 그들의 전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길고 조용한 삶을 살아온 평범한 노인들이었다. 첫 번째는 전 철도원으로 평생 차량 기지에서 일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교사로 이미 성장한 제자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군인의 미망인으로 가족에게 헌신했다. 언뜻 보기에 그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었다. 하지만 형사들이 사회복지카드의 데이터를 연구하고 이웃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의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그들을 완벽한 표적으로 만든 핵심 요소였다. 3명 모두 혼자 살고 있었다. 근처에 자녀도 없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친척도 없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다음 단계는 범죄 현장들을 도시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규칙성이 무서울 정도로 명백하게 나타났다. 9월 15일에 발생한 첫 번째 공격은 슬로바니의 조용한 개인주택 지역에서 일어났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낯선 사람이 즉시 눈에 띄는 곳이었다. 수사관들은 지도에 첫 번째 빨간 핀을 꽂았다. 그 다음 옆에 두 번째가 나타났다. 10월 2일 공격 장소. 그리고 세 번째 10월 20일의 것. 3개의 핀 모두가 지도에서 매우 조밀한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범인이 도시 전체에서 무작위로 주소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모든 범죄는 단 몇 블록 방역 내에서 저질러졌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이 위치를 선택했다. 이것이 그의 사냥터였다. 이제 경찰은 첫 번째 심리적 프로필을 작성할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범죄 수사관들은 모든 알려진 사실들을 종합했다. 피해자들의 사회적 지위, 공격의 지리적 위치, 나타난 잔혹함의 성격, 그리고 명확한 동기의 이상한 부재. 그림은 끔찍했다. 프로필은 몇 가지 핵심 결론에 기반해 구축되었다. 첫째, 범인은 목적을 가지고 가장 무방비한 사람들을 선택한다. 둘째, 강도는 그의 주요 목표가 아니며 오히려 위장이거나 단순히 충동적인 행동이다. 셋째, 그는 짧은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수법을 다듬고 있다. 넷째, 그는 제한적이고 자신에게 잘 알려진 영역에서 행동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순찰대에 배포된 공식적인 작업 프로필이 공식화되었다. 범인은 아마도 지역 주민이며 도둑질이 아니라 노인들을 지배하고 고통을 가하는 행위 자체에서 심리적 만족을 얻는다. 이 작업 프로필은 유일한 단서였지만 이것은 추측과 분석에 기반한 이론적 단서였다. 사건의 실질적 돌파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족했다. 목격자가. 그리고 수사가 막다른 길에 이른 것 같을 때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세 번째 피해자인 80세 여성이 의식을 되찾았다. 처음 두 경우와 달리 피해자들이 너무 늦게 발견되거나 공격 후 처음 몇 시간을 견디지 못한 것과 달리 여기서 기회가 생겼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괴물을 들여다볼 기회가. 하지만 이 기회는 희미했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었다. 의사들은 즉시 경찰에 경고했다. 환자의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어떤 대화든 그녀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었다. 형식적 절차에 시간이 없었다.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수사관이 긴급 호출을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발했다. 며칠간의 수사의 모든 무게, 동료들의 모든 희망이 이제 그의 어깨에 놓여 있었다. 그의 임무는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 아무리 단편적이라도 공격자에 대한 묘사를 얻는 것, 머리색, 키, 옷, 목소리, 어떤 세부 사항이라도 수수께끼의 열쇠가 될 수 있었다. 병원 병실에서 장비의 단조로운 삐소리 아래 수사관이 침대에 접근했다.
여성은 간신히 눈을 뜨고 있었지만 의식이 있고 자신 앞에 누가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초도 잃지 않고 그는 모든 풀젠 경찰을 괴롭혔던 주요 질문을 던졌다. 누가 이것을 했나요? 그를 묘사할 수 있나요? 조사 프로토콜에 따르면 이 순간 여성이 무언가 말하려고 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턱에 심각한 부상 때문에 한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수사관은 그녀의 눈에서 도움이 되고 싶은 절망적인 욕망을 보았지만 그녀 자신의 몸이 그녀에게 감옥이 되었다. 공격자의 외모나 옷에 대한 어떤 명확한 묘사라도 얻으려는 모든 시도가 하나씩 실패했다. 방금 나타났던 희망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수사관은 그녀를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성의 의식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 마지막 절망적인 시도에서 그는 전술을 바꾸기로 했다. 외모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 대신 그는 일반적이고 유도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고 어떤 신호든 고개 끄덕임이든 말이든 바라며 당신이 그를 알고 있었나요? 그는 혼자였나요? 그가 뭔가 말했나요? 그는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말했고 고통과 약물의 장막을 뚫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리고 이 순간 마지막 힘을 모아서 완전히 의식을 잃기 전에 여성은 하나의 유일한 간신히 들리는 단어를 내뱉을 수 있었다. 조사 프로토콜에 그것은 문자 그대로 기록되었다. 학교. 몇 시간 후 더 이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녀는 사망했다. 이 단어가 그녀의 마지막 증언이자 경찰이 가진 유일한 단서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사건에서 유일한 실질적 단서가 되었다. 이 정보가 수사본부에 전달되었을 때 그것은 폭발하는 폭탄의 효과를 일으켰다. 그때까지 다양한 버전들 사이에서 무질서하게 헤매던 수색의 방향이 180도 돌아섰다. 마약 중독자나 재범자들이 마약을 위해 노인들을 강도질한다는 주요 이론이 즉시 폐기되었다. 그것은 비합리적인 잔혹함도 더군다나 이 이상한 임종 직전의 말도 설명하지 못했다. 이제 수사는 앞으로의 모든 행동을 결정할 새롭고 유일한 작업 가설을 가지게 되었다. 범인들은 학교와 어떻게든 연관된 청소년들이다. 그리고 경찰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공격이 일어난 슬로반이 지역과 범인들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접한 주거지역 보리의 모든 교육기관을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대규모 작전이 시작되었다. 작업은 거대하고 지치는 것이었다. 형사들은 밤낮 없이 수십 명의 학교 교장, 교감, 사회교사들을 조사했다. 그들은 개인 파일을 들춰보고 결석, 싸움, 소규모 절도로 등록된 문제 학생들의 명단을 연구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이름, 모든 성씨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며칠이 지났지만 점검은 전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조사받은 교사들 중 누구도 그런 잔혹함을 저지를 수 있는 학생을 가리킬 수 없었다. 위험군의 모든 청소년들은 알리바이가 있거나 단순히 심리적 프로필에 맞지 않았다. 거대한 경찰 기계가 헛돌고 있었다. 유일한 단서를 얻은 지 일주일 후 수사진은 결과 분석을 위해 모였다. 초기의 열정은 깊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많은 희망을 걸었던 단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근본적인 결함에 있었다. 학교라는 단어가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모호했다. 그것은 무엇이든 의미할 수 있었다. 학생, 전 졸업생, 학교 직원, 또는 심지어 근처에 사는 사람까지. 잠재적 용의자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효과적인 처리가 단순히 불가능해졌다. 경찰은 거대한 자원을 소모했지만 결국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신선한 흔적이 없고 새로운 단서가 없으며 유일한 실마리가 쓸모없다고 판명되었을 때 경험 많은 수사관들은 항상 해왔던 일을 한다. 그들은 아카이브로 돌아간다.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그들은 수년 전에 놓쳤을 수도 있는 비슷한 수법, 익숙한 이름,
어떤 실마리라도 찾기 희망하며 먼지로 덮인 오래된 폴더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소규모 절도와 가정 분쟁에 관한 수십 개의 사건들 사이에서 한 이름이 떠올랐다. 페트르 크랄. 수사관들에게 이 이름은 신선한 공기의 한 모금 같았다. 페트르 크랄은 그들의 오래된 지인으로 이전에 1년의 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의 전문 분야가 바로 혼자 사는 연금 수급자들이었다. 그는 경찰이 학교에 대한 단서를 받은 후 포기했던 바로 그 첫 번째 가설의 완벽한 후보였다. 그의 프로필은 간단하고 이해할 만했다. 마약 중독자로서 지속적으로 마약을 위한 돈이 필요했다. 동기는 명백했다. 방법은 알려져 있었다. 수사가 거대한 우회로를 만든 후 가장 논리적이고 간단한 해답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같은 날 페트르 크랄은 연쇄 공격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수배되었다. 그의 사진과 수배령이 도시의 모든 순찰차에 배포되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단 이틀 후 일반 순찰대가 풀젠 외곽의 눈에 띄지 않는 길 중 하나에서 그를 발견했다. 체포는 빠르고 소음 없이 진행되었다. 크랄은 신문을 위해 중앙관리소로 이송되었다. 그가 복도를 걸어갈 때 많은 직원들이 안도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지난 몇 주 동안 도시를 긴장시켰던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 같았다. 그는 이미 풀젠 괴물 사건이라고 불리게 된 사건의 주요 피고인으로서 신문실에 앉아 있었다. 신문은 표준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사관이 사실들, 날짜들, 주소들을 설명했다. 페트르 크랄은 경찰과의 교류에 익숙한 사람처럼 놀라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그의 연루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완전한 무죄를 주장했다. 이것은 예상된 일이었고 어떤 범인이든 부인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그 후 크랄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는 자신에게 알리바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단순히 지인들의 말이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공격이 일어났을 때 그가 물리적으로 풀젠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다른 도시의 마약 중독자 재활 센터에 있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지정된 클리닉에 문의했다. 답변은 1시간 후에 왔고 그들의 모든 가설을 완전히 파괴했다. 재활센터의 직원과 문서들이 크랄의 말을 100% 확인해 주었다. 그의 알리바이는 철저했다. 가장 완벽하고 논리적인 용의자가 무죄로 판명되었다. 이 수사 라인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수사는 단순히 0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소모된 시간과 거짓 희망 후에 그것은 이전보다 더 깊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거짓 흔적과 학교 단서의 실패는 경찰에게서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빼앗았다. 하지만 범죄학에서는 종종 가장 큰 사건들이 사무실에서의 천재적 영감의 결과가 아니라 우연과 일반인들의 경계심 덕분에 해결된다. 그리고 정확히 이것이 2004년 10월 25일에 일어났다. 풀젠 경찰 당직실에 하루에 수백 건의 비슷한 전화 중 하나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특별한 주의를 끌지 않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도시 중심가에 번화한 프레쇼프스카 거리에 위치한 작은 전당포 주인이었다. 그는 표준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고객이나 물건에 대해 신고하는 것. 그의 말에 따르면 전화 직전에 젊은 남성이 찾아와서 오래된 군인 메달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물건 자체는 독특하지 않았지만 판매자와 그의 행동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전당포 주인은 경험 많은 사람이었고 즉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거래를 완료한 후 그는 혹시 모르니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전화는 연쇄 공격을 담당하는 수사팀의 수사관에게 전달되었다. 끝없는 막다른 길에 지친 형사는 특별한 희망 없이 전당포 주인에게 전화로 메달을 자세히 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성이 나열하기 시작했다. 특징적인 마모, 연도가 새겨진 조각, 리본의 특별한 색깔. 그리고 이 순간 전화선 반대편에 정적이 흘렀다. 수사관은 이 묘사를 10월 20일에 공격받은 마지막 피해자의 집에서 도난당한 물건들의 목록과 대조했다. 그리고 여기서 100%
일치. 이것은 공격받은 여성의 사망한 남편의 훈장 메달 중 하나였다. 수사에서 처음으로 이론이 아니라 추측이 아니라 범죄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람으로 이어지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실마리가 나타났다. 대화의 톤이 즉시 바뀌었다. 그를 묘사해 주세요라고 수사관이 거의 명령했다. 그리고 전당포 주인의 첫 마디가 형사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다. 그는 청소년이었어요. 라고 그가 말했다. 보기에 16세, 아마 조금 더. 그는 매우 긴장했고 무서워 보였어요. 학교 가설이 갑자기 다시 주요한 것이 되었다. 뛰어난 시각적 기억력을 가진 전당포 주인은 수사관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묘사를 했다. 밝은 머리카락, 단순한 머리 스타일, 마른 체격, 무서워하는 눈, 그리고 저렴한 어두운 재킷. 이것으로 충분했다. 주인은 즉시 관리소에 오도록 요청받았다. 같은 날 저녁 직원 화가와 함께 작업하여 그는 몽타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풀젠의 노인들을 테러했던 얼굴 없는 유령이 처음으로 구체적이고 인식 가능한 특징들을 얻었다. 수사는 얼굴을 얻었다. 전당포 주인의 말로 만들어진 이 몽타주는 경찰의 주요하고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같은 날 저녁 그것이 복사되어 풀젠의 모든 지구 경찰서에 하나의 간단한 임무와 함께 배포되었다. 그림에 그려진 청소년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 답변은 누구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왔다. 이미 다음날 아침 보리 주거 지역의 구역 경찰관이 수사본부에 전화했다. 그는 거의 즉시 그리고 어떤 의심도 없이 몽타주의 청년을 자신의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16세 마렉 스보보다로 식별했다.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았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마렉에 대한 1차 특성을 받았을 때 그들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폴더의 정보는 그들이 찾고 있던 잔혹한 범죄자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았다. 마렉 스보보다는 그들의 프로필과 완전히 정반대였다. 그는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원만한 가정에서 자랐다. 학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학업에도 규율에도 문제가 없었다. 16년의 생애 동안 그는 한 번도 경찰의 시야에 들어온 적이 없었고 아주 사소한 잘못으로도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냉혹한 연쇄 살인범이 아니라 완벽한 아들의 초상이었다. 이 명백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메달 단서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심각했다. 2004년 10월 26일 수사팀은 영장을 받아 체포를 위해 출발했다. 아파트 돌입이나 극적인 추격은 없었다. 모든 것이 최대한 평범하게 일어났고 이것이 상황에 초현실주의를 더했다. 마렉 스보보다는 수백 명의 다른 청소년들처럼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다. 그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는 첫 번째 신문을 위해 관리소로 이송되었고 여기서 그의 행동이 정말로 이상해졌다. 마렉은 절대적인 침묵을 지켰다. 그는 울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고 항의하지도 않았다. 그는 전혀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앞에 한 점을 바라보았다. 이런 반응은 경험 많은 수사관들을 막다른 길에 몰아넣었다. 마렉의 행동은 유죄인 사람의 프로필에도 무고하게 기소된 사람의 반응에도 맞지 않았다. 그는 마치 여기에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게다가 형사들은 그들의 증거 기반이 얼마나 약한지 이해했다. 사실상 그들 손에는 마렉을 도난당한 물건과 연결하는 전당포 주인의 식별만 있었을 뿐 공격 자체와는 어떤 연관도 없었다. 이것은 일련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기소를 제기하기에는 치명적으로 부족했다. 수사 앞에 새롭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놓였다. 마렉 스보보다가 마지막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직접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찾는 것. 마렉 스보보다가 신문실에서 침묵을 지키는 동안 수사관들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직접적인 증거나 자백 없이는 완벽한 학생에 대한 사건이 법정에서 무너질 수 있었다. 유일한 출구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수사관리소에서 마지막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들을 다시 테이블에 펼쳤다. 수백 장의 사진, 보고서, 도면,
봉인된 증거물 패키지 각각. 그들은 처음 몇 시간의 혼란 속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을 수도 있는 것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의를 끈 것은 패키지 중 하나였다. 그 안에는 피해자의 시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작은 도자기 화병의 조각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첫 번째 조사 중에는 그것들을 단순히 전반적인 파괴의 일부로 프로토콜에 기록했다. 하지만 이제 수사에 구체적인 용의자가 있을 때 이 조각들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공격 순간에 피해자나 공격자가 이 화병을 건드렸다면 어떨까? 그 위에 흔적이 남았다면 어떨까? 이것은 희미한 기회였지만 그것을 잡아야 했다. 같은 밤 가장 작은 조각이라도 각각에 대한 반복적이고 더 심화된 지문 감정이 지정되었다. 행동은 수사관들의 시끄러운 사무실에서 범죄학 실험실의 무균적 정적으로 옮겨졌다. 흰 가운을 입은 전문가가 핀셋과 특수 도구로 무장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이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길고 세심한 과정이었다. 조각들이 하나씩 숨겨진 흔적을 나타내야 하는 특수 자성 분말로 조심스럽게 처리되었다. 첫 번째 조각, 아무것도 없음. 두 번째, 읽을 수 없는 번진 흔적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이 흘렀고 빈 조각마다 희망이 사라져 갔다. 그리고 전문가가 마지막 조각들과의 작업을 끝내려고 할 때 가장 작은 도자기 조각 중 하나에서 분말이 갑자기 선명하고 완벽하게 보존된 지문 조각을 드러냈다. 실험실에서 즉시 모든 것이 활기를 띠었다. 발견된 흔적은 즉시 디지털화되어 비교를 위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되었다. 한 화면에는 화병 조각의 지문이 나타났다. 다른 화면에는 단 몇 시간 전에 체포된 마렉 스보보덱에서 채취한 지문들이. 프로그램이 자동 분석을 시작했다. 긴장이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몇 초 후 화면의 결과가 나타났다. 컴퓨터 분석은 12개의 고유한 점에서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100% 식별에 충분했다. 감정의 공식 결론은 짧았고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았다. 범죄 현장의 화병 조각에 있는 지문은 마렉 스보보다의 것이다. 수사는 마침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얻었다. 사건이 해결된 것 같았다. 하지만 수사관이 신문실에 들어가서 마렉 스보보다 앞에 감정의 공식 결론을 놓았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청소년은 범죄 현장에서의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를 보고 다시 한 점을 응시했다. 그는 계속 침묵했다. 이 이상하고 무감정한 행동은 증거의 무게와 전혀 맞지 않았다. 용의자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사건의 국내 최고의 법의학 심리학자 중 한 명을 공식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다. 마렉을 관찰하고 그의 행동을 분석하고 상세한 심리적 초상을 작성하는 것. 전문가는 마렉과 몇 시간을 보냈는데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단순히 관련 없는 주제로 대화하며 그의 반응, 몸짓 언어, 억양을 관찰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결론에서 설명한 결론들은 수색의 또 다른 충격이 되었다. 보고서의 첫 줄이 그들의 모든 추정을 완전히 반박했다. 대상의 행동은 심리학자가 썼다. 냉혹함, 계산적 태도 또는 연쇄 살인범 개인에게 특징적인 선천적 사회 병질의 징후가 아니다. 심리학자는 마렉의 외적 초월 뒤에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침묵과 완전한 감정 부재는 잔혹한 괴물의 가면이 아니라 방어적 반응, 강력한 외부 심리적 압력이나 심지어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대한 병리적 두려움의 결과라는 것이다. 사건의 모든 자료, 마렉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관찰과 대조한 후 전문가는 범죄의 전체 그림을 완전히 바꾸는 주요하고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했다. 심리학자의 결론은 명확했다. 마렉 스보보다는 높은 확률로 혼자 행동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파트너가 있었다. 그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조종한 파트너가. 이 결론이 수사팀 팀장의 책상에 놓이면서 폭발하는 폭탄의 효과를 일으켰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가설은 갑자기 이 사건의 모든 모순과 이상함을 설명했다. 마렉 같은 청소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비합리적 잔혹함과 신문에서의 그의 이상한 행동. 그들이 체포한 것은 단지 실행자, 누군가의 손에 있는 순종적인 도구라는 것이 이해되었다. 같은 날 수사의 주요 가설이 변경되었다. 이제 사건은 사전 공모에 의한 집단 범죄로 분류되었다. 경찰 앞에 새로운 과제가 놓였다. 마렉 스보보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의 공범의 이름을 대게 하는 것. 신문 전술이 완전히 바뀌었다. 수사관이 다시 방에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2개의 폴더를 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마렉 맞은편에 앉아서 첫 번째를 테이블에 놓았다. 지문 감정의 공식 결론. 그 다음 그는 두 번째 폴더를 열었다. 이것은 법의학 심리학자의 보고서였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수사관은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마렉에게 전문가의 핵심 결론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이 두려움의 결과라는 것, 그가 강력한 압력해서 행동했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아마도 지배적인 파트너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읽기를 마친 후 수사관은 청소년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적인 제안을 했다. 그는 마렉에게 선택이 있다고 말했다. 계속 침묵하고 이 잔혹한 범죄들에 대한 모든 죄를 혼자 떠안거나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말하고 그 날들에 누가 그와 함께 있었는지 설명하는 것. 누가 그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했는지. 방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마렉 스보보다는 매우 오랫동안 침묵했다. 신문 프로토콜에는 거의 7분 길이의 중단이 기록될 것이다. 수사관은 그를 재촉하지 않았고 이제 그의 모든 인생이 달린 결정을 내릴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이 정적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수사 기간 내내 처음으로 청소년의 돌 같은 얼굴이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어깨가 떨렸다. 프로토콜은 건조하게 기록할 것이다. 용의자가 울기 시작함. 이것이 클라이맥스였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쌓아온 침묵의 벽이 무너졌다. 그는 수사관을 향해 눈물에 젖은 눈을 들어올리고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단 3단어를 말했다.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수사관이 녹음기를 켰다. 방의 긴장감은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이 길고 고통스러운 수사가 향해 가던 주요 질문을 던졌다. 누가 너와 함께 있었니? 마렉은 몇 초간 침묵했고 생각을 정리한 후 조용히 답했다. 그 집들에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그와 함께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수사관은 이름을 대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마렉이 그것을 말했다. 야쿠프 노바크, 17세. 이 순간부터 사건의 주요 적대자가 나타났다. 신문실의 정적 속에서 발음된 야쿠프 노바크의 이름은 즉시 경찰 작전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했다. 한 수사관 그룹이 마렉과 계속 작업하는 동안 다른 그룹은 새로운 관련자에 대한 긴급 데이터 수집을 시작했다. 두 청소년이 다닌 학교, 사회 서비스, 그리고 미성년자 업무부에 즉시 문의가 보내졌다. 답변들은 이미 1시간 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리는 초상은 마렉 스보보다와 완전히 정반대였다. 같은 학교에서 온 야쿠프에 대한 평가는 치명적이었다. 교사들은 그를 대담하고 갈등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학생으로 묘사했다. 그는 다른 청소년들이 항상 모여드는 비공식적 리더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문제를 힘의 위치에서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을 완성한 것은 사회 서비스였다. 야쿠프는 오랫동안 문제 가정으로 등록되어 있던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지난 2년 동안 그는 상점에서의 소규모 절도와 길거리 싸움 참여로 경찰서에 몇 번 끌려온 적이 있었다. 마렉이 원만한 세계의 좋은 소년이었다면 야쿠프는 그의 어두운 반영이었다.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경찰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마렉이 체포된 같은 날인 10월 26일 저녁, 수사팀이 야쿠프 노바크의 체포를 위해 출발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체포되었다. 마렉의 수동적이고 무서워하는 반응과 달리 야쿠프는 도전적으로 행동했다. 그는 모든 것을 단호히 부인했고 이것이 어떤 실수라고 소리쳤으며 심지어 경찰관들을 위협하려고 했다. 그를 채 태우는 동안 그의 방에서는 이미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곧 수사관들은 찾던 것을 발견했다. 그의 책상 서랍에서 개인 물품들 사이에서 그들은 오래된 남성용 손목시계와 여성용 브로치를 발견했다. 전문가들은 나중에 확인할 것이다. 이 물건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피해자들의 집에서 도난당한 것이었다. 이제 수사는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관리소에서 팀장의 책상에 2개의 심리적 초상, 2개의 사건, 2개의 운명이 놓였다. 한편으로는 순종적이고 조용한 좋은 소년 마렉 스보보다, 다른 편으로는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나쁜 소년 야쿠프 노바크. 이때 이미 상세한 진술을 하기 시작한 마렉이 수사관들이 이미 짐작하고 있던 것을 확인했다. 그는 모든 결정, 누구를 선택할지, 어떻게 집에 침입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을 전적으로 야쿠프가 내렸다고 말했다. 수사의 공식 가설이 최종적으로 형성되어 미래 기소의 기반이 되었다. 야쿠프 노바크는 범죄 조직의 조직자이자 이데올로그였다. 마렉 스보보다는 그의 심리적 영향하에 완전히 있던 실행자였다. 범죄 듀오의 계층이 명확해졌을 때 수사관들은 가장 세세하고 추악한 세부 사항까지 일어난 일의 그림을 복원해야 했다. 이제 마렉 스보보다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를 막을 수 없었다. 무서운 기억들의 흐름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수사관은 그에게 첫날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정확히 어떻게 공격을 저질렀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마렉의 이야기는 그들의 행동에 충격적이고 냉소적인 일상성을 드러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은 최대한 간단하게 시작되었다. 낮에 학교 후 그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역 보리에서 만났다. 일반적인 시내버스 30번을 타고 약 20분 동안 슬로바니 지역까지 갔다. 많은 연금 수급자들이 사는 개인 주택들이 있는 조용한 곳. 그들은 무작위 정류장에서 내려서 그냥 길을 걸었다. 마렉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 선택은 완전히 즉흥적이었다. 야쿠프가 마음에 드는 집을 무작위로 선택했다. 그들은 문에 접근해서 노크하고 문이 열리면 정중하게 물 한 잔을 요청했다. 만약 문턱에 중년의 사람이 나타나거나 집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보이면 그들은 단순히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이 문을 열면 야쿠프가 신호를 보내고 그들은 안으로 돌진했다. 신문의 이 지점에서 수사관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다. 누가 타격을 가했니? 마렉이 침묵했다가 그 다음 조용히 답했다. 프로토콜에 기록된 그의 말은 공포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들린다. 야쿠프가 라고 마렉이 말했다. 야쿠프가 먼저 때렸어요. 그는 나에게도 때려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겁쟁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웃었어요. 그들이 넘어지고 울 때 그는 웃었어요. 마렉은 또한 심리학자의 추측을 확인했다. 야쿠프는 돈이나 귀중품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를 매혹시킨 것은 과정 자체였다. 무력한 사람에 대한 굴욕, 파괴, 그리고 절대적 권력의 과정. 그는 그것이 좋아서 가구를 부수고 사진을 찢었다. 하지만 마렉의 진술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수사관이 물었다. 집을 나선 후에 너희는 무엇을 했니? 청소년의 답변은 그들의 도덕적 타락의 모든 깊이를 보여주었다. 아무것도요 라고 마렉이 답했다. 우리는 그냥 정류장으로 가서 같은 30번 버스를 타고 우리 지역으로 돌아갔어요. 피해자들에게서 훔친 푼돈으로 노인들이 소액 지출을 위해 가지고 있던 정말 작은 금액들. 그들은 집 근처에서 내려서 가장 가까운 가판대에서 탄산음료와 과자를 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들이 단순히 평범한 산책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말에게 진술은 충격적이었지만 이것들은 단지 말일 뿐이었다. 야쿠프 노바크는 자신의 신문에서 계속 모든 것을 부인했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완전한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저항을 꺾기 위해 수사는 표준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 대질. 한 방에서 얼굴을 맞대고 두 청소년이 만나야 했다. 굴복하고 후회하는 실행자와 대담하고 자신만만한 조직자. 그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야쿠프 노바크는 마렉을 직접 보고 비웃으며 이 청년을 평생 처음 본다고, 그의 모든 말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 그들은 마렉에게 돌아섰고 그는 전 친구를 바라보지도 않고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전 진술을 완전히 확인했다. 심리적 압력이 효과가 없었다. 그때 수사관은 물적 증거로 넘어갔다. 그는 야쿠프 앞 테이블에 그의 방에서 발견된 시계와 브로치가 든 패키지를 놓았다. 야쿠프는 움찔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 물건들이 어떤 범죄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모르며 몇 주 전에 일반적인 벼룩시장에서 그냥 샀다고 주장했다. 설명은 약했지만 그것을 반박하기는 어려웠다. 그때 수사관은 자신의 주요 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테이블에서 말에게 신문 프로토콜을 가져와서 천천히 가장 세세한 세부 사항까지 세 피해자 모두의 아파트 내부 묘사를 읽기 시작했다. 가구의 배치, 벽지 색깔, 안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부 사항들. 읽기를 마친 후 수사관은 야쿠프를 바라보았다. 그는 논리적인 답변이 있을 수 없는 간단한 함정 질문을 던졌다. 만약 네가 마렉 스보보다를 모르고 그와 절대 소통한 적이 없다면 그가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언론에 절대 공개되지 않았고 수사와 범인만이 알고 있던 세부 사항들을. 방의 정적이 흘렀다. 야쿠프 노바크의 공격적인 확신이 증발했다. 그는 침묵했다. 수사관이 질문을 반복했지만 야쿠프는 답변을 거부했다. 완전한 부인에 기반한 그의 방어선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잡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사는 말에게 상세한 진술, 물적 증거, 그리고 대질에서의 야쿠프의 실패가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원에 사건을 넘기기 위한 증거 기반이 완전히 형성되었다. 몇 주 동안 지속된 수사가 논리적 완결에 접근했다. 수사관들과 검사가 최종 단계에 착수했다. 법원에 사건을 넘기기 위한 최종 자료 준비. 모든 행동, 모든 증거, 신문에서 말해진 모든 단어가 이제 엄격한 법적 형태를 얻었다. 야쿠프 노바크의 행동은 가장 무거운 조항으로 분류되었다. 훌리건적 동기로 특별한 잔혹함으로 저지른 2인 이상의 살인. 차례로 마렉 스보보다의 행동은 그의 인정 진술과 범죄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살인 공모로 분류되었다. 법적 평가와 동시에 심리학자들은 각 청소년의 동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야쿠프의 동기는 주변 세계에 대한 증오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의 토대에서 자란 권력과 굴욕에 대한 가학적 갈망으로 정의되었다. 강도는 단지 구실이었고 진정한 목표는 고통을 가하는 것이었다. 말에게 동기는 훨씬 복잡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리더의 의견에 대한 병리적 의존, 거부당할 것에 대한 공황적 두려움, 그리고 선천적인 의지 박약으로 정의했다. 사건은 고전적이면서 동시에 끔찍한 범죄 텐덤의 경우를 나타냈다. 조직자 가학자와 순종적인 실행자. 기소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을 때 그것은 청소년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타격을 주었다. 마렉 스보보다의 부모들은 끝까지 아들의 죄를 믿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고 그는 마렉이 완전한 심리적 종속해서 행동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에 모든 방어선을 구축했다. 야쿠프 가족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오랫동안 알코올 의존으로 고생하던 그의 어머니는 거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지속적인 취기 상태에서 신문과 청문회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족,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극이 하나의 잔혹한 범죄로 비극적으로 연결되었다.
하나는 악을 낳았고 다른 하나는 그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 핵심 단계 중 하나는 수사 실험이었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범죄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는 절차. 이것은 법원과 수사가 모든 것을 종이가 아닌 현실에서 볼 기회였다. 어느 날 수갑을 찬 마렉스 보보다가 바로 그 조용한 슬로바니 지역으로 이송되었다. 호송대와 수사관들에 둘러싸인 그는 초연해 보였고 어떤 눈에 보이는 감정도 없이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침착하게 그와 야쿠프가 내린 버스 정류장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 피해자를 찾아 걸었던 길들을 따라 일행을 이끌었다. 행렬이 집들 중 하나 앞에서 멈췄다. 이것은 마지막 피해자의 집이었다. 수사관이 왜 그들이 정확히 그 집을 선택했는지 물었다. 그는 공격의 첫 순간들을 세부적으로 재현했고 설명했다. 문이 조금 열렸을 때 야쿠프가 그냥 그것을 밀어내고 안으로 돌진했어요. 마렉이 현장에서 시연한 모든 걸음, 모든 돌아섬, 모든 행동이 그가 몇 주 전에 신문실의 정적 속에서 말했던 것과 완전히 일치했다. 수사 실험은 그의 충격적인 고백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전히 확인했다. 재구성의 마지막에서 마렉은 그들이 어떻게 집을 떠났고 어떤 길로 같은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범죄 경로의 고리를 닫았는지 보여주었다. 수사관이 길에서 그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물었다. 마렉의 답변은 그들의 괴물 같은 현실의 초상에 또 다른 획을 그었다. 그는 그들이 어떤 학교 일들, 아마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잔혹한 공격과 인간의 삶의 파괴를 담은 이 날이 그들에게는 단지 또 다른 에피소드였다. 재구성은 가장 무서운 것을 증명했다. 이 청소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버스 여행이나 숙제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단순한 사건이었다. 수사 실험은 법원에게 마렉의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았다. 이것이 단순한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냉혹하고 체계적인 범죄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명확해졌다. 2005년 6월 10일 풀젠에서 전국의 관심을 끈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석에는 두 청소년, 두 전 친구가 앉아 있었다. 법정에서의 그들의 행동은 이 이야기에서의 그들의 역할만큼이나 현저히 달랐다. 야쿠프 노바크는 모든 재판 기간 동안 대담하게 행동했고 진술을 거부하며 침묵을 지켰다. 마렉스보보다는 반대로 자신의 죄를 완전히 인정했고 법원과 검사의 모든 질문에 답했으며 수사에서 말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소 측은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자신들의 증거 기반을 구축했다. 검사는 법원의 수사 기간 동안 수집된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화병 조각에 있는 마렉의 지문에 대한 결론, 야쿠프의 방에서 발견된 시계와 브로치, 마렉의 상세한 인정 진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모든 행동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수사 실험의 비디오 녹화. 두 피고인의 죄에 대한 의심은 남지 않았다. 변론 후 법원은 판결을 위해 물러났다. 홀에는 긴장된 정적 속에서 이 비극의 모든 참가자들이 앉아 있었다. 사망한 노인들의 소수 친척들과 삶이 파괴된 두 청소년의 부모들. 판결 선고는 2005년 8월 20일로 지정되었다. 이날 사건에 마침표가 찍혀야 했다. 판사는 주요 피고인부터 시작했다. 야쿠프 노바크는 모든 항목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3번의 공격 조직, 2건의 살인, 그리고 특별한 잔혹함으로 저지른 1건의 살인 미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그에게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최대 형량을 선고했다. 판결. 미성년자 교정시설에서 10년의 자유박탈. 그 다음 판사는 두 번째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마렉스보보다도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그의 진심 어린 자백과 전체 범죄 연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 수사와의 적극적 협력을 고려했다. 그는 교육교정시설에서 5년의 자유박탈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내려졌고 이 끔찍한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은 재판이 끝났다. 하지만 그 메아리는 그것이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삶에서 오랫동안 울렸다. 스보보다 가족은 공개적 수치를 견딜 수 없었다.
판결 선고 직후 그들은 풀젠의 아파트를 팔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으며 성을 바꿨고 자신들의 이력에서 이 검은 페이지를 영원히 지우려고 했다. 노바크 가족의 운명도 덜 비극적이지 않았다. 재판 후 자신의 중독을 극복하지 못한 야쿠프의 어머니는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다. 사건 자체가 광범위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풀젠시 당국은 문제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몇 년 동안 도시에서는 문제 청소년들과의 작업과 문제가정 모니터링에 대한 사회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법적 관점에서 사건은 완전히 종료되었다. 범인들이 확인되었고 그들의 죄가 반박할 수 없이 증명되었으며 판결이 내려져서 집행되었다. 하지만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얻지 못했다. 이 범죄들의 조직자이자 이데올로그인 야쿠프 노바크는 모든 수사와 재판 기간 동안 인정 진술을 하지 않았고 한 번도 자신의 동기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처음부터 최대한의 피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극한의 잔혹함이 사건마다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하여 전능함의 감각에 취했는지 불분명하게 남았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사람만이 안다. 야쿠프 노바크 자신. 하지만 그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갔다. 그는 10년형을 완전히 복역하고 석방되었다. 그의 이후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흔적은 사라졌다. 풀젠의 두 청소년에 대한 사건은 오래전에 아카이브에 보관되었지만 그들의 잔혹함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질문, 원만한 가정의 조용한 소년과 문제 가정의 그의 카리스마적 친구에게서 어떻게 괴물들이 깨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